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 그 시점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시점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2019년 경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좀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흥국 경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 중에서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 투자적 환경하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기업 진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어떤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 영상이 방송될 쯤이면 아마도 설 연휴를 즐겁게 다 마무리하시고 복귀하셨거나 복귀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직전에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죠. 지난주하고 일부러 영상을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면서 또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시거나, 특히 뭐 청년 여러분들이나 아주 어린 취학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미래나 직업, 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부모님들끼리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이번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왜 이거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사연도 또 잠깐 말씀드려 보면, 제가 이제 수년간 이런 대중들을 만나는 이런 강연을 하다 보니까 뭐 한번 인연이 된 그 어머니가 계세요. 이제 뭐 어느 정도 큰 학생을 둔 어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좀 인상 깊게 이제 질문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데요,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연 중에 장문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아마 당시에 한 2, 3년 전에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얼마 전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제가 고용 2018년 고용의 성적표라는 그런 컨셉으로 고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고용 총정리. 그걸 해드리면서 실제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특히 그런 과정에서 특이하게도 30, 40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다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시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자신의 이제 남편도 그런 대상이 됐다 하시면서 남편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장시간 통화하면서 정말 울먹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또 생각도 하고요. 또 제가
경제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의 관점이나 정책이나 경영 의사결정 차원에서도 경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이 한국 경제, 수많은 경제 주체들과 어떤 톱니바퀴를 형성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도 알고 또 넓게는 세계 경제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세계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유기적으로 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취업이나, 왜냐하면 이 경제 구조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나는 이제 취업 준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 스스로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스터디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강연해 드리기보다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가장 저명한 기구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The Future of Jobs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하지 않을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보고서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굉장히 두꺼워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거의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짧게나마 제가 썼던 보고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에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페이퍼를 썼어요. 제가 쓴 페이퍼 중에서도 좀 자랑스러운 페이퍼가 있고 자랑스럽지 않은 페이퍼도 있는데 이건 그 중에서 좀 자랑스러운 페이퍼예요. 이 페이퍼에서 제시했던 몇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담았었는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또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계신데 생산 가능 인구의 정의는 만 15세 이상 인구 모두입니다. 아시겠죠? 만 15세 이상 모든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만 64세까지를 규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수식어 이거를 넣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죠? 저는 넣은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이거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감이 이만큼씩 늘다가 이제는 작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물론 64세 이상 인구까지 한다면 벌써 줄어들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자,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인구 증감률인데요. 인구 증감률은 보세요. 2031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플러스예요. 여러분,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인구는 계속 늘었어요. 인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인구 증감률이 여전히 0 이상이에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다. 근데 32년부터 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32년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인구경제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마이스쿨 강연을 제대로 해드릴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올해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팩트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드려보면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1980년대 청년층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만 29세 이하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였어요. 근데 1990년대는 30대가 30%를 차지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40대가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장년층의 정의는 50세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이해가시죠? 5, 60대인데 65세 이상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64세까지를 가리킵니다. 되셨죠? 이 정의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년층의 비중이 30%를 차지합니다. 되셨죠? 각 기준은 각 80년대, 90년대 연대별 말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89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 1999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어쨌든 전체 취업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2,700만 명 정도 되는 전체 취업자 중에 연령대별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결국 이 장년층이 2020년대, 특히 2025년이 되면 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 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물론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는 비중도 더 늘어날 거예요.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찾는다든가, 소일거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전문적인 기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 여러분들도 만 64세에서 65세로 됐지만 여전히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전히 만 65세 이상에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특히 노년층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2025년 되면 1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 전체 취업자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이 연령 계층이 취업자 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생겨요? 2025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고용 환경을 맞이합니다. 마치 일본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일본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 사회예요.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라고 하죠. 물론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일자리가 부족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 얼마나 많느냐, 미스매치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논외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 맞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인력이 부족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취학 자녀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처럼 자녀를 이렇게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의 교육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도 사실 대한한의사협회 경제고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한의사도 대표적인 예죠. 저 수능 시험 볼 때만 해도 공부 제일 잘했던 이과 학생들이 한의대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모습,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층을 어떻게, 여러분 청년층이라면, 취업을 준비한 청년층이라면 나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구조조정되는 그런 업종의 중요한 어떤 기술적 역량을 갖춰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 인력이 부족한 사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층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당신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당신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주어진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육성시키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 그런 관점에서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The Future of Jobs 리포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일단 트렌드를 봤어요. 어떤 트렌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트렌드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먼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 영어로 있어서 그냥 제가 가볍게만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지목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나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또 볼까요? 교육의 물론 이건 4차 산업혁명 관점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트렌드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워진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이렇게 익스펜션, 크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마이스쿨과 같은 온라인 강연 플랫폼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영역에 대한 부상, 이런 트렌드가 크게 부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부정적인 요소지만 프로텍셔니즘은 보호무역 조치 이런 것들이죠.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성장을 좀 막는다. 왜냐하면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 나라에도 수출하고 이 나라에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자꾸 막는 분위기. 그러니까 자국 내수용으로만 끝나는 그런 분위기. 그럼 프로텍셔니즘이 계속 커지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이버 위협.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에이징 소사이어티스. 이게 뭐예요? 고령화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탤런트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주가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보는데 어쩌면 2031년부터 1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요. 통계청의 인구 장래 추계에 따르면 그래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020년도쯤에 인구 추계를 다시 하겠지만 인구 추계를 다시 할 때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간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글로벌리 인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2050년까지도 글로벌리 인구는 계속 늘어요. 그러면 그런 인구들이 더 이주가 자유로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출산율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많은 해외 인구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더 늘리기 위한 정책을 더 많이 강화한다든가 이주를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더 유치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을 만든다든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구 증가, 인구 감소는 없을 수도 있다. 제발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구절벽은 나타난 적도 없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출산율의 하락, 인구 증가 속도의 하락이지 인구가 줄어든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됩니다. 자, 어쨌든 또 이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기업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를 지켜본 결과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어떤 스킬, 어떤 역량,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을 기업에서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그 분야에서 잘하고 좋아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기술, 어떤 역량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는 그 기술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앱이나 웹 기반 마켓,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거죠. 그죠?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클라우드, 디지털 트레이드,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재료, 이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네요. 어쨌든 new materials, 그러니까 신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웨어러블, elections, 그리고 뭐 3D 프린팅, 로봇, 그리고 자동화된 그런 교통, 대표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컨셉인 거죠. 그리고 퀀텀 컴퓨팅, 뭐 쭉쭉 로봇이라든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 이런 웨어러블, 뭐 언더웨어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뭐 탑, 뭐 5 이렇게 꼽자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좀 빅데이터로 부각되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기반 기술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의 대기업들도 그리고 테크 기업들도 이미 인공지능 전문가를 엄청나게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기존 대학에서 물론 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뭐 조선공학 교수님들, 건설공학 교수님들, 뭐 여러 가지 전통 산업에 걸쳐서 항공 뭐 다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인공지능 학과에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인공지능 전공 교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좋은 유수의 대학들에서 그런 교수님들이 자기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후학도 결국 전통 산업을 전통 기술을 공부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해외에 먼저 앞서가는 그런 기술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또 우리 한국에 많이 배치되시고, 그런 교수님들이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그런 실제 필요로 하는 그 기반 기술들을,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할몬 여러분들은 어쨌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아니면 내 주변 조카라든가 여러 다 연령대마다 다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떤 기술을 배양할 필요가 있나,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기술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핫한 그런 표였었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는 2018년 현재고요. 2022년 미래입니다. 보시면 reasoning,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비중이 거의 80%를 넘어섭니다. 기계가 하는 것은 19%밖에 안 돼요. 물론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이 이 비중이 더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죠.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기계가 대체하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제가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생겨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대부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영역이 그나마
사람의 역량을, 사람이 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수 있을까? 어떤 영역만큼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사결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매니징, 디벨로핑, 뭐 이런 거, 코디네이팅, 계획, 디자인, 관리 이런 영역들은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팅, 의사소통하거나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반면에 이런 역량 뭐 예를 들면 잡 관련 정보를 뭐 찾는 거, 예를 들면 입사 원서를 써요. 그럼 원서를 바꾸서 원서를 검증해요. 이건 다 이제 기계가 대체합니다. 마이스트 IT가 있잖아요. 마이스트 IT 기업이 있잖아요. 채용을 인공지능이 검증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원서를 읽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코딩,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은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교육 방식 중에 타자 빨리치기, 누가 더 예쁘게 그리나,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나, 아니면 누가 더 뭐 그래프를 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하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누가 더 잘 외우나, 이런 종류의 교육 방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좀 인재는 뭐를 잘 암기하는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여전히 교육 방식이 변화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을 보면 생산의 3요소 암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암기는 아무 덕목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보면서 문제 풀 수 있는 보고서도, 그 정보를 보고서도 문제 풀기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의 교육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도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내가 직접 리즈닝,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 덕목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엑셀을 빨리 그리나, 누가 이거랑 똑같이 이 문서를 그대로 똑같이 하나, 타이핑을 누가 더 빨리 하나, 누가 더 빨리 잘 외우나, 이런 종류의 교육 스킬은 의미가 없다. 교육의 방식도 창의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더 길러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산업에서 요구했던 동목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산업은 기존 리딩 컴퍼니,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리딩 컴퍼니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빨리 답습하고 복습했던 방향의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이나 창조적인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빨리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선진 기업들을 오히려 리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덕목이 필요하다. 역시 기업들도 그런 창의적인 덕목에 대한 스킬, 역량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라고 합니다. 운영 인력. 이런 것들은 기계가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구구단을 애우고 뭐를 애우고, 그죠?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교육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022년까지 요구되는 역량, 그렇지 않은 역량이 이 보고서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량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여만 드리려고 합니다. 요구되는 역량은 역시 그 분석적인 그런 사고력, 그리고 혁신성,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한 러닝,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제 코딩하는 거 의미 없어요. 코딩은 다 해줄 거라는 거죠.
코딩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데이터를 코딩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리더십. 이게 재밌는데 이모셔널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모셔널한 부분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되는 역량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reasoning, problem solving, 그리고 ideation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매뉴얼한 뭐 그런 것들, 메모리 이런 거, 암기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이미 다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지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reading, writing 이런 덕목이 아니라 주어진 그 글을 보고 어떤 걸 유추해내는지 그런 능력, 이런 종류의 능력, 애널리티컬, 분석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더 길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스킬 시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겠냐고 했냐면, 보시면 누구를 하이어한대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뽑겠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존 인력들을 리트레이닝 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업스킬, 리스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스킬, 리스킬 혹은 업스킬링, 리스킬링. 그러니까 역량을 바꾸어 나가는 거, 기존 역량에서 다른 역량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거, 아니면 기존 일에서 조금 더 디자이닝한, 또 애널리티컬한 그런 역량을 더 추가하는 거, 그런 업스킬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용접공이 있습니다. 그럼 용접공이 이제 조선 산업은 이제 구조조정 되고 있으니까 이 용접 전문가가 뭐를 해야 돼요? 이 용접 기술을 활용해서 더 고부가 가치의 신산업과 관련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죠. 용접 기술에서 추가되는 어떤 업스킬을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신산업의 그 용접 기능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기존 일자리를 업스킬하고 리스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리트레이닝 하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요. 또 기업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기능에 있어서는 보세요. 아웃소싱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프리랜서를 하이어하겠다, 아웃소싱 하겠다, 이게 약간 비슷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해당 인력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늘상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프리랜서 전성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그 전문성 있는 역량을 어디든 발휘할 수 있다면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로 프리랜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고용되는 거죠. 프리랜서 스타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고용 구조의 변화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리스킬링,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리스킬링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는가, 뭐 프랑스나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특히 그 리스킬링을 많이 요구하는 나라로 주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여기 있네. 우리나라는 뭐 대략 한 20번째 됐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리스킬링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영역, 인프라스트럭처나 소비자, 에너지, 헬스케어, IT, 모빌리티 여러 영역에 걸쳐서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리스킬링해서
이런 쪽으로 더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되는 일자리를 잘 리트레이닝, 리스킬링 시켜서 결국 요구되는 일자리로 배치시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정부의 노력 중에 무료 교육, 무료 무슨 전문가 과정, 양성 과정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만약에 기존 산업에 소속되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리스킬링, 어떻게 업스킬링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또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내가 그 리스킬 혹은 업스킬된 인재로서 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인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기존 인력에 대한 리스킬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 여러분들은 이런 미래 요구되는 기술, 역량, 이런 스킬들을 먼저 지금부터 도입해 나가는, 여러분 스스로 함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 굉장히 묵직한 주제입니다. 주제지만 웃고 막 이렇게 떠들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숙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일의 미래, 이 주제를 여러분 스스로 잘 숙지하셔서 또 여러분 중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주변 지인들이 또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